유시민 작가께서 윤석열의 골 때리는 최후 변론을 들어보시고 파면이 확정적인 이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하고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인데 야 이거 경고형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하면 이게 이제 형사법정에서 이 헌재에서의 진술이 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헌법재판은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얘기하는 탄핵사유가 5가지입니다. 첫째가 위헌,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헌인 계엄령 발표, 비상계엄 발동. 그거하고 이제 두 번째가 위헌 위법한, 그러니까 계엄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 특히 제1호. 세 번째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 봉쇄. 예. 네 번째가 정치인과 법률가들 체포하는 거. 예. 다섯 번째가 선관위 침탈. 이 5가지인데요. 이 행위를 내란죄 성립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차피 형사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그냥 있는 거죠. 이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든 안 하든 이것 자체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서 지금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예.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고 그리고 대통령 피청구인이 헌법을 앞으로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탄핵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심사할 것도 없다.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뭐 만천하에 다 증명이 되었고 예. 그것이 중대하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진술을 보면 헌법 소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방식이 다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하고 같아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대립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극단주의라는 건데요.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괜찮아요. 서로 180도 완전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과격하다 급진적인 주장을 한다고 극단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한 행위는 알겠어요. 그렇게 불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 불만을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말살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극단주의고 이것을 편드는 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그러고 국민 저항권이라 그러고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때려부시고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 파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저기를 볼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예.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주의고 극단주의의 핵심은 합법적인 폭력이든 사적인 폭력이든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려는 경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누구도 공론의 영역에서 이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내란 실패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소년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독선적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나라인지 그럴 수 없는 나라인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적인 결과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민주지형의 선배님들이 편하게 주무시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